자, 화폐 금융 보도록 합시다. 통화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폐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화폐란 무엇이고 통화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고 통화 승수, 신용 승수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유와 투자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의해서 수요가 총수요가 거시경제 총수요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 어떠한 그 학파에 속해 있건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자율의 결정 요인이나 화폐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이 다릅니다. 누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견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금융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이러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해는 동일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게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와 달리 지금 이 통화 정책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것을 이 틀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자율의 결정 요인과 화폐 수요의 지금 그 차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화폐, 통화량, 보는 통화, 신용 승수, 통화 승수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화폐라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냐하면 첫 번째는 교환의 수단, 두 번째는 가치 척도의 기능, 세 번째는 가치 저장의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로 교환의 수단을 가지고 지금 그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 화폐의 기능에는 교환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폐가 있어야지 우리가 회계 단위를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러한 뭐 기업이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폐 단위로 얘기를 하죠. 그죠? 순이익은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상품 간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도 이 화폐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가치 저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있죠. 화폐의 가장 본원적인 기능을 그래서 우리는 교환 매개의 수단을 갖고 있다. 지급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는 그 채무채권을 청산하는 그러한 그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도소의 담배 통조림은 여기다 왜 적어놨느냐? 교도소라는 특이한 그러한 그 상태에서는 이러한 담배나 통조림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가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환 매개의 수단, 교환의 수단,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화폐가 발달해 오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본위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재 가치와 화폐 가치가 이렇게 같았던 것. 지금 물품 화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소재 가치, 화폐 가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물품을 썼었죠. 소금, 곡물, 돌, 담배 이렇게 소재 가치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가치 화폐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왔는데 이 변화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품질도 제각각 다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품질의 문제가 있죠. 품질의 차이. 이 품질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만약에 소금 가져왔는데 안 좋아, 어떤 거는 좋아, 이게 교환이 돼? 안 되는 거죠. 곡물도 마찬가지고. 여기 돌도 있죠. 이 돌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건데 돌이 어떻게 이게 화폐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원론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섬나라를 갔더니 이러한 돌이 있더랍니다. 엄청나게 큰 돌.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 돌을 가운데 구멍이 난 거예요. 이 돌을 누구의 소유, 족장의 소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족장이 여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돌을 가져가려고 이 두 부족이 싸우는 겁니다. 돌 갖다 뭐 하려고.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그 독일군이 점령을 했대요. 독일군이 점령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네들 말 잘 들으면 지금 이 돌을 너희 소유로 해줄게. 네가 잘하면 얘네 너한테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죠. 각자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관습 또는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달리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화폐라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허망하다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 종이 조각인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뭘 믿고 이걸 사용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금은동, 귀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금속은 은입니다. 은화, 청은 얼마. 미국에서도 일단 다른 국가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러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것이 금인데 이게 은인데 이 은을 사용을 하지 않고 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은을 사용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금을 사용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제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이 화폐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던 그런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한 100톤이 있는데 이 100톤을 가지고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가 있고 경제 사회의 규모가 있고 1000톤이 필요한 그러한 경제 사회의 규모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1000톤이 필요하지만 100톤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쪼개고 가지고 0. 몇 그램 가지고선도 우리가 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 다니지를 않아요, 잘. 근데 은은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은은 경제 규모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해서 100톤에서 1000톤으로 지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도 사용이 됐고 귀금속도 사용이 됐고 근데 동은 금은동 모두 다 우리가 산업재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화폐를 사용을 하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금화를 보니까 이게 금화예요. 이 금화를 보니까 금화를 사람들이 받으면 이것을 테두리를 갈아서 여기에서 가루를 갖다가 모으는 겁니다. 금화가 만약에 수천 개가 지나가게 되면 가루가 한 주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금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문제네. 이렇게 되게 되면 화폐를 훼손한 거죠. 지금도 화폐 훼손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처벌받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가 아예 여기에다가 이 테두리를 아예 이렇게 자국을 내 가지고 이만큼을 긁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 금화를 갖다가 내놓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악화 이것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새로 나온 금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갈지 않고 그냥 집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이렇게 훼손된 금화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양화 이거는 좋은 화폐죠, 그죠? 좋은 화폐, 새로운 화폐, 양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악화한테 밀려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뭐만 있냐? 악화만 남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는 악화만 있고 양화는 밀어내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시장에서 밀어낸다,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신문을 보다 보면 여기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뭐 얘기를 하면서 정치판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쓸만한 그러한 그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몹쓸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만약에 신입사원이나 어떤 사람들 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팀원을 갖다가 꾸려가지고서 이제 가더라. 가다가 만약에 안 좋은 애가 한 명이 자기 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팀은 완전히 분위기가 망쳐져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은 퇴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보죠. 여기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러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소재 가치가 큰 화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레샴이 이러한 법칙들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었던 거였죠. 옛날에 그 화폐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자화폐, 뭐 전자화폐 이상으로 가상화폐까지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이 법화를 사용하면서 법으로 정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세뇨리주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폐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5만 원짜리 만드는데 뭐 몇백 원이면 몇십 원이면 끝나는 그런 것들일 텐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뭐 정권에 대항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죠. 그러니까 네가 권력에 대항하는 거냐? 권력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세뇨리지 효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법화 같은 경우에는 명목 가치보다 소재 가치가 훨씬 더 지금 떨어지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명목 가치만 굉장히 높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였죠. 이 지폐는 문제가 뭐였냐면 가분성의 문제입니다. 잘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잘라서 주게 되면 못 쓰죠. 그래서 지금 뭐 예금화폐로 해결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예금화폐를 사용하니까 이 예금화폐라고 얘기한다면 가계수표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수표. 가계수표는 미국에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책 해가지고 여기다가 얼마라고 자기가 적고 사인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유통이 돼서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가계수표 쓰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가계수표 제도를. 왜 그러냐면 부도가 너무나 많이 났거든요. 부도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 계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용사회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이라는 것에 대한 그 위험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좋게 얘기하게 되면 걔네들은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얘네들은 돈을 빌리면서 대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만약에 이것을 갚지 않으면 신용도가 푹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데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자기네들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또는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들을 한번 밀리게 되면, 집세 이런 것들을 한번 밀리게 되면 신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도라는 것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죠. 미국에서도 이 책을 쓰다가 이 책을 써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운스 책이라고 그러죠. 되돌아온 책, 바운스 책. 그러니까 부도수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300불 갖다 썼는데 내 계좌에 지금 50불밖에 없었어. 그러면 250불이 모자라죠. 그럼 바운스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신용도 툭 떨어지게 되고 지금 부도났던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연락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계속 받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은행 잔고를 채워놓고 그리고선 해결을 해야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금화폐라는 것에 대한 그 위험함을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신용도라는 것을 상당히 사회 전체에서 지금 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화폐 같은 경우 뭐 전자이체하는 거 온라인 뭐 지금 사용하는 그 ATM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가상화폐 사실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상화폐 가지고 뭐 물건 사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그런데 있어요. 있긴 하죠. 근데 몇 군데 안 되다가 아마 지금은 안 할걸요. 워낙에 이 가상화폐가 투기성인 그러한 그 뭐랄까요 가상 자산 뭐 이렇게 그 뭐 보기 때문에 상당한 변질이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상화폐를 만들 때 거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블록체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그 계약을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쭈루룩 이름이 새겨져서 이거를 그 수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흘러가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기능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투기의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모르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각 국가에서 전부 다 지금 그 디지털 머니 만들겠다고 얘기하니까 가상화폐하고 지금 뭐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그러한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화폐의 변화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금의 태환과 불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을 가져가게 되면 달러로 교환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금 1온즈에 3.75 달러 뭐 이런 형태로 바꿔줬었는데 이게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아예 금의 온즈 1온즈당 3.75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닉슨이 1971년 8월달에 불태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 가져와도 안 바꿔줘 이렇게 된 거죠. 불태환이죠. 그래서 이 국제 금융 시장의 그 변화는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선언에 의해서 그 체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인 어떠한 그 화폐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화폐의 발달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러한 생산활동이나 교환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뭐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처음 들어오면서 뭐 이런 그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고대 문화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법정화폐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변환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고요. 노동보다는 자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도 자동화가 되면서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생산량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소규모 소량 다품종이 만들어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나 국내에서의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형태의 화폐를 가져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그 궁금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뭔가 변하긴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론가 가긴 갈 거야.
근데 가상화폐일까 디지털 화폐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통화량을 늘린다라고 할 때 이 통화량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은 가능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얘기죠. 1970년대 이전에는 M1만 가지고 한국의 통화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M1이라고 한다면 현금하고 시중에 있는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이것의 규모만 알아도 국내 통화량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저축. 1970년대 이후부터 국내에서는 저축을 장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예금, 적금, 재형적금, 재형저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뭐 그 금리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 좋을 때죠, 그죠? 금리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때, 뭐 10% 예금 금리, 야 이거 뭐 그래서 그때는 은퇴한 사람들이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 뭐 이자 가지고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씩 갉아먹게 되는 거는 있겠지만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러한 저축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옵니다. 1980년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다가 지금 그 저축성 예금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M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M2로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요구불 예금만 있는 것보다는 저축성 예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통화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이라기보다는 확장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통화 금융기관의 저축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 보험기관, 투자기관, 지금 개발기관 이러한 데에서 있는 지금 이 저축수단이 지금 총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포함이 돼서 지금 통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다가 현재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비통화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품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상품의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집계에 잡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3라는 것을 측정을 하긴 해요. 근데 M3라는 걸 측정을 하긴 하는데 이것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를 측정하기도 어려운데 통화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화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M1, M2, M3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진다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본원 통화라는 것이 머니터리 베이스 영어로는 머니터리 베이스 본원 통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이게 중앙은행에서 나온 현금을 지금 그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그 본원 통화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나온 현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보게 되면 나올 때마다 얼만큼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현금 통화 그리고 예금 은행의 지급 준비금 이렇게만 측정을 해도 우리는 지금 본원 통화의 총량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은행에서 만약에 예금을 받으면 예금을 예치하면 일부는 보관해야 되고 일부는 그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 중에서 예금을 예치하게 되면 예금을 받으면 수신하게 되면 일부 꼭 보관해야만 하는 지급 준비금으로 보관해야만 하는 그러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원통화의 크기를 찾는다. 현금통화 그리고 지급준비금. 근데 지급준비금은 은행 시제금과 중앙은행 지준 예치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누느냐? 지금 은행에서 예금은행에서 지금 예금을 받으면 지금 이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간에 계속 그 거래를 합니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지준 예치금 말고 그냥 저금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유자금 또는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게 대출해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금은행에서 오늘 100억이 들어왔어. 100억을 지금 예금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20%는 중앙은행에다 집어넣어. 근데 거래를 해서 얘네들이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장부상으로 정리하고 지금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돈 들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제금으로 갖고 있을래. 시제금으로 지금 갖고 있고 나중에 지금 그 지준금을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행의 시제금도 지금 그 지준금으로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되는 그러한 예치금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화폐 발행액은 본원 통화에서 중앙은행 지준 예치금을 제외하면 지금 화폐 발행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그 돈이 만약에 흘러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준 예치금을 뺀 나머지가 더 됐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화폐 발행액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원 통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본원 통화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게 됩니다. 통화 승수, 신용 승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일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얘네들이 정부한테 대출도 해주게 되고 예금은행에 대출도 해주게 되고 해외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기타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챙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그 정부한테 대출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본원 통화도 늘어나는 겁니다. 차변 대변 같아져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금은행이 그 대출을 만약에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것도 본원 통화가 늘어나는 이러한 겁니다. 지금 해외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금융 투자를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원 통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타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중앙은행이 전국의 각 그 도시에 분점이 있습니다. 그 분점에 있는 그 건물들을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기타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그 본원 통화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원 통화의 증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시중에 현금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정부 대출금이 정부 예금보다 더 많을 때, 예금 대출이 예금은행의 대출이 증가할 때, 외환을 산 것이 매각한 것보다 더 클 때, 그러니까 외환을 지금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중앙은행에 있던 현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기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지금 그 매각하는 것보다 더 클 때라고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있는 현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시중의 현금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부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잘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다음은 우리가 신용창조와 통화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창조와 통화공급. 일단은 가정을 요금을 예금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금을 예금만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 돈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내줄 수 있는 아무런 그러한 그 제약 없이 내줄 수 있는 뭐 이자를 안 준다든가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너가 갖고 있는 지금 예금 계좌에서 돈 빼주는 게 되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금 은행 밖으로는 현금 유출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금 은행은 대출 형태로 자금을 운영한다. 대출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만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은행 얘기하는 거죠. 딱 한국에 있는 은행들, 그죠? 예금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금만 보유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출.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지금 예금은행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100만큼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은행에서 보냈어 100을, 그죠? 그렇게 되면 예금은행에서는 이것을 대출해 줄 수가 있죠. 대출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냐면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20%인 경우에 지급준비율이 20%인 경우에 이게 20%인 경우에 지금 80만큼을 지금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80만큼을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은행에 지금 예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던 아니면 돈을 받자마자 바로 예금을 하던 대출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러면 또 이 80만큼의 예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금 가지고 또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금이 64만큼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해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또 무한 등비급수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급준비율분의 1만큼의 승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축 그리고 지급준비율분의 1 이렇게 곱해서 100 곱하기 5 여기는 0.2분의 1 이것이 5죠. 그래서 500만큼의 통화량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이 증가한다. 이것을 예금은행의 신용창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용승수는 지급준비율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급준비율 분의 1을 신용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개념은 뻔한 얘기죠. 그죠? 이것을 왜 우리는 신용승수라고 부르냐? 그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신용승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가정이 너무 빡빡하죠. 가정이 너무 빡빡해요. 예금만 존재하는 데다가 현금 유출도 없고 지금 전부 다 대출만 해주는 거고 법정 지급 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지금 대출해주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그러한 숫자이지만 여기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화승수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용승수의 가정을 좀 완화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화폐가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온 그러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 현금 보는 통화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머니터리 베이스 보는 통화 증가분분의 지금 통화량의 증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통화량이 지금 승수 효과를 갖고 증가했는지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통화의 증가, 보는 통화의 증가를 보는 통화 그리고 통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는 통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캐시앤
리저브, 그리고 통화량은 캐시 앤 디파짓,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아니 그 저축성 예금, 뭐 다른 예금 몽땅 다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캐시 그리고 디파짓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것을 통화 승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통화 승수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수치를 찾아가지고 대입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는, 좀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지금 D로 나누는 겁니다. D. 그러면 여기에서 D분의 C는 이렇게 C로 됐죠. 그리고 여기도 D분의 C는 C로 됐죠. 그리고 D분의 D는 1이죠. D분의 R은 우리가 R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C 플러스 R 그리고 C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 분자를 몽땅 다 D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는 현금 예금 비율이라는 것을 캐시 디파짓의 비율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이것만 알게 되면 지금 우리는 통화 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느냐, 현금 보유 비율이 얼마만큼 높으냐라는 것하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지급 준비율은 얼마인가,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현금 예금 비율을 지금 관습처럼 갖고 있습니다. 관습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비율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온 이러한 현금이 있을 때 시중에 얼마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할지 그 배수를, 승수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현금 예금 비율 중에서 캐시의 보유액이, 캐시 그 현금 보유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증가하게 되면 지금 이 통화 승수는 감소하게 되는,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찾아보려면요, 이것이 C 플러스 1 그리고 C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 이것을 C로 미분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현금 비율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 통화 승수는 감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승수와 통화 승수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죠. 신용 승수는 예금은행의 신용 창조의 상한선입니다. 맥시멈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화량의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승수, 그것이 얼마만큼 큰가, 가장 큰 수는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통화 승수라는 것은 보는 통화가 증가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실제 그러한 모습을 한번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로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통화량이 100억 증가할 때, 보는 통화가 100억이 증가할 때, 만약에 통화량이 200억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통화 승수가 우리가 한 이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영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 승수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파급 효과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보유가 증가하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승수 효과가 감소한다 이러한 얘기예요. 현금 보유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면 승수 효과가 무지하게 많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몽땅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한다면 승수 효과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나중에 또 다른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할까 안 할까?
어느 시점에 현금을 많이 보유할까?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사람들은 현금 많이 보유하더라.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금을 얼마만큼 보유하느냐가 또 다른 그러한 쟁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화 정책의 수단은 우리가 조금 다음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죠.